유동원 참치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계속 참치 부르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걸로 가자고 우리가 그냥 이거 가요? 아, 동원 참치 광고 들어올 때까지 하자고. 이름도 동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광고 들어올 때까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또 저희가 매주 또 본부장님과 우리가 상당히 격렬한 네. 뭐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요구하셔서 저희가 토론 아닌 토론을 하는데 네. 오늘 본부장님 자료를 조금 봤는데 네. 약간 톤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저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일단 제목이 단기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오랜만에 본부장님 얘기 한번 쭉 들어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한번 양념을 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쨌든 3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저희가 봤었을 때도 그때 볼린저 밴드 플러스 121선 보여주면서 2달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 시장이 나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는 하락을 맞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2.6%는 너무 낮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라갔던 폭의 절반을 또 다시 되돌렸어요. 절반 이상까지. 그 차트가 있는 것 네. 같은데 한번 보면서 말씀하실까요? 네, 자, 나스닥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4.8%, 반등해서 24.8%. 근데 요 반등이 전체 하락폭의 약 한 46%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24.8%의 절반이 되는 12.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는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 차트 아니냐,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더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200일선 여기 밑에 있어요. 네. 200일선 찍고 올라갔었으니까 200일선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거 뚫고 내려갈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희의 의견은 이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횡보성 장세, 이미 급하게 빠졌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채권 시장인 것 같아요. 채권 시장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 채권의 이 리턴을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0.4%.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예, 가격이 많이 빠진 이렇게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져서 이제 20%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시장의 베어마켓.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저희는 아직 채권을 못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10년 국채금리가 3.2% 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5 이상이면 네. 저희가 좀 사볼만 하다. 그리고 고점을 한 3.5%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채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이 맞다면, 즉 지금 채권 가격이 쭉 빠져서 이제 좀 평평해졌고, 앞으로의 박스권이 2.5에서 3.5%의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차트는 안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3.5% 박스권이 고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4%다. 고점이 4%까지 더 땡긴다. 그러면은 아마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주식시장이. 예, 주식시장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3.5% 정도가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고 미 연준이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톤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부장 혹시 그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트리거가 되는 금리 레벨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3.5라는 금리 레벨도 중요하지만 네. 이 3.5까지 언제 가느냐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당장 3.5가 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좀 시장이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3.5%가 간다 하더라도 뭐 내년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언젠가 간다던가 그러면 조금 그거는 시장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사실 3.5%가 자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미 연준이 만약에 빨리 땡긴다 그러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먼저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먼저 땡기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기보다는 그 수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레벨이 중요하다. 레벨이 중요하게 예.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논리가 깨지려면 물론 깨진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러니까 긴축 중에서 그냥 초긴축이라고 하면은 막 뭐 1년 동안에 3% 이상, 네. 그러니까 막 5%, 막 10% 이렇게 땡길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볼커 막 시대 때. 그거는 이제 정말 크래시를 한번 일으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빠른 긴축을 했었을 때 94년도에도 3% 살짝 넘게 올렸다가 멈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에서 6% 이상까지 올렸다가 이제 멈추고 떨어뜨렸다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좀 금리 자체를 매니지블 한다라는 거죠. 그 기간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0에서 3.5% 수준까지 약 3%보다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미 연준이 결정을 할 거고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초강세 달러와 유로의 관계와 또 중국의 관계를 놓고 봤었을 때 굳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벌써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3.5에서 4%, 4.25 뭐 이런 식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저희 의견인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생각보다 리세션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의 의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에서 3.5% 정도의 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분명히라기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W자를 만들더라도 전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서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도 의미 있는 변곡점인 거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유럽 쪽에서 금리를 0.75 올려주면 이게 또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니까 미국이 올리는 속도보다 유럽이 빨라지는 거가 되니까 또 달러의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지는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또 아시아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참 재밌는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달러를 가지고 한국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환율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타이밍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타이밍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했을 때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이렇게 절반 정도의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또 다시 지금 6거래일 연속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보였는데 끝이 안 보인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올려봐야 3.5에서 그래 날 죽여라 3.75 오케이 콜 더 이상 어떻게 올려? 그러면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1에서 1.25 또는 1에서 1.5 사이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경기 나빠질 테니까 이제 내년에 떨어뜨릴 거야 금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준이 부의 효과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냥 대놓고 까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린 부의 효과가 싫어라고 얘기하면서 4%를 유지할 거라고 공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실망한 거라서 이렇게 연속으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에는 네. 지금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확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겠으나 어쨌든 지금 2.25고 3.5 도달하는 데까지는 1.25가 남아 있고 네. 그 1.25를 올해 연말까지는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의 톤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거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거는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건 뭐 옛날하고 같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왜 이걸 이 옛날 걸 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 정도로 낮았던 시대가 워낙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었을 때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35년부터 57년도의 차트예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2%에서 3%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낮은 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시켰어요. 그 이유는 요때가 119%의 정부 부채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상 지금 최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높았던 부채 비율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축통화의 만들어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감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이렇게 4.5% 시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어땠느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이때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시대고요. 또 이때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혁명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도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고용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됐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유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유가는 전혀 안 움직였었어요. 네.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사실 석탄, 다른 원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자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런 차트입니다. 참 요거 보고 있으니까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큰 폭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시대가 딱 1950년대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이건 유가로 온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때는 70년대, 80년대 유가가 만들어낸 거고 지금은 유가 플러스 다른 원자재 대충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보다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이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거의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던 말던 간에 계속 이렇게 낮은 금리 시대를 유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0.5에서 3.5까지 올리는 3%포인트. 그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떨어뜨려요. 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포인트.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나왔었을 때 시장이 언제부터 오르냐면요. 여기서부터 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요. 네. 예,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딱 보시면 58년부터 이렇게 쉬어가는 장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튀는 장이 나오고 또 쉬어가는 장이 나오고 또 튀어가는 장이 나오는 결론적인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또 금리를 떨어뜨리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정부가 어디까지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 연준이. 근데 저희는 3.5%까지 올리고 나면 확연하게 톤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 11월이 지나고 나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11월까지는 3.5% 수준까지는 안 가진 거잖아요. 그죠? 0.75, 0.25 하면 네. 1%포인트 올리니까 3.25에서 3.5 정도까지 가는 거죠.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타이밍 자체가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 지금부터 9월 21일 이후에 일어날지 아니면 11월 2일이 다음 미연준 미팅이니까 그때 일어날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그때까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시켰다면 여기서부터는 또 계속 급격하게 하락시키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되면은 8월달 인플레이션 숫자 나오죠. 네. 13일 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좀 확인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에 대한 수준이 지금 빠르게 2.6에서 3.2%까지 올렸으니 좀 쉬어가야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던지는 전략은 안 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3.5%까지는 뭐 시장이 버틸 수 있다. 이 정도 말씀 그동안 주셨던 거고, 네. 지금도 3.5%까지는 시장 괜찮고, 그리고 아마 이 이상은 못 올릴 거다. 근데 이제 그 논리가 과거에 보니까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높았었을 때는 금리를 못 올렸다. 결국 국가부채가 떨어졌던 그 시기에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부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채 상태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미 연준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준의 가장 큰 미션은 결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인데 고용 시장은 이미 뭐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깝고 지금 물가가 2%보다 한참 높은 8%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3.5까지 기준금리를 갖다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더 이상 금리 못 올려라고 손을 놔버릴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만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을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준비를 하는 자세가 돼 있겠죠. 과거에도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강대국이 되면서부터 어떤 자리 잡음이 굉장히 중요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큰 게 유럽이죠. 그죠? 그럼 금리를 그쪽에서 빨리 올려야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계속해서 막 올린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 상대적인 거 생각해야 되고 과거에 미 연준이 94년, 95년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켰었고 과거에 아시아 위기가 터졌었을 때도 미국이 어떤 결정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1980년대도 마찬가지로 플라자 합의를 이끌면서 달러 너무 강세가 갔기 때문에 그걸 확 뜯어 고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나중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버리면 만약에 미국이 그때 되면은 굉장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카드는 재정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통화죠. 근데 그 통화 부분에 있어서 10년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QE잖아요. 네. 예. QT라 그러나요? 예, 죄송합니다. QT. 그래서 QT를 가지고 또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그 10년 국채 금리를 지금 현재 일본, 유럽 다 0%에서 얼마나 올리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에 있는 이 국가가 이걸 더 올려가지고 완전히 나머지를 망가뜨리겠다. 이거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 연준 의장이 파웰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와 그린스팬이 94년도에서 95년도에 했던 거와 비교를 좀 많이 하죠. 속도를 빠르게 했고 그리고 나서 또 톤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서 95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금리를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좀 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단어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growth recession이라고.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이긴 한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고
평균 1.5에서 2% 정도 수준의 평균 성장률에서 조금 더 낮은 그래서 뭐 0.5에서 1.5 사이게 되겠죠. 이 정도의 성장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는 모습을 미국 경제가 보여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여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금리를 더 못 올리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불가능한 수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풀었던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빨리 긴축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 조절은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3.5%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상 단기간에 3% 좀 더 이상 올리기 시작했었을 때 뭔가 변곡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3% 넘게 올렸었을 때 짧은 기간에 그 이후에 어떤 포인트가 생기면서 그때 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는 게 만약에 정말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더니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 정말로 기준금리를 3.5까지만 올려고 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또 시장 참가자들이 하고 있다면 결국은 기준금리 3.5까지밖에 못 올려. 그러고 나서는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자, 제가 말씀 끝까지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3.5까지 올린 금리 인상 자체가 100% 그 효과를 못 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월과 8월 달에 시장에 랠리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도 연준의 피벗 가능성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즉 연준 뭐 올해 말까지는 금리 올리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내년 가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결국은 연준은 연준 풋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런 기대들로 시장이 왔었는데 이번에 연준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물가를 무조건 잡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5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고 이 포크레인이 와야 되고 이거에 계속 악순환이 빠질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와 박 박사님과의 확연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있어서 훨씬 비관적으로 보시고 있고요. 저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5% 수준에서 유지를 시키는 정도면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 리세션도 안 오고를 해낼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 경제를 더 좋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동안 미국 경제가 강건하고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3.5까지 금리를 올려서는 웬만해서는 인플레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기를 시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금리를 안 올렸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주에 와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지난 5개월 동안 0.7%포인트 빠졌고 그때는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이제는 중립금리보다 더 올리는 구간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질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 파웰 의장이 보여준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 인플레이션 숫자가 탑 라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PC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파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 파웰 의장이 얘기한 거는 탑라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빠지는 척 했다가 다시 튀니까 요걸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니까 만약에 금리를 빨리 그러니까 안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멘트를 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이렇게 다시 꺾였다가 튀어 올렸던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이미 확실하게 잡히고 있으니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천연가스 가격이 20%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가격인데 그 에너지 가격이 나오면 이제 아까 제가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몇 번은 더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는 11월, 12월이 됐었을 때 미 연준이 탑라인과 근원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뭐 호미로 막을 걸
그러니까 삽으로 막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미 연준 너 잘못했어. 너 여태까지 틀렸잖아. 그러니 너 못 믿어 하던가 하고 이제는 그렇게 세게 나갔었을 때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믿어줄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거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한 8월 정도의 가능성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3.5 올리고 나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좀 음모론을 하나 꺼내려고 해요. 어떤 음모론이냐면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가 강화된 바로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백악관 면담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이번에 중립적이지 않은 거는 과거하고 좀 다르다. 과거에 중립적이지 않은 거는 친경기적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백악관을 만나고 오면 보통 어떻게 됐냐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번엔 전혀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음모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위시한 중국 그리고 몇몇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돈을 버는 그 나라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하는 음모론이 떠오른다는 거죠. 즉 연준한테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국내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쟤네들 못 막으면 우리가 큰일 나니 금융으로 조져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형성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음모론 시나리오가 언제 맞아 들어가냐면 이번 잭슨 연설에서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연준 총재들이 다 굉장히 강력하게 센 발언을 얘기해서 사실 그 발언을 토대로 보면 3.5%에 멈출 거라고 얘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4.0%를 얘기했고 뭐 블러드는 올해 안에 4.0%를 얘기했고 아주 닐 카스카리까지조차도 네. 4.0을 얘기하면서 주식 빠지는 거에 호호했다. 행복하다. 주식이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과거의 행태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뭔가 음모가 뒤에 깔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의외로 국제적으로 양털 깎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모론들이 좀 떠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환율이 지금 1,470원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네. 환율이 어쨌든 1,300원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4조 정도를 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70원에 공장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화 환산으로. 네, 결국은 지금 부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옛날에도 우리 당했었고 상당히 많이 당했었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굉장히 미국 쪽에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은 부채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부채 비율이 저렇게 안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높은 국가가 돼버렸는데 정부 부채 비율이 이거를 금리를 저렇게까지 땡겨서 물론 금리뿐이니까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으나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온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다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온쇼링을 만들고 또 외국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이지만 지금 미국, 그러니까 중국 쪽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요즘에 보시면 중국에 저희가 밸류에이션 구해보고 종목 들여다보고 CSI 300 다시 들여다보고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3.5, 4 올려놓고 갈 수 있나. 이런 저는 의심을 좀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 파인 라인이 뭐냐면 리세션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첫 1분기, 2분기에 살짝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전체 명목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결국은 실질 성장률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이 된다. 이런 모습이 나왔었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것 중에서요. 시장이 Q-on-Q 성장률 말고요. Y-o-Y 성장률이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지금 Y-o-Y가 마이너스 1.6이었죠. 그죠? 네. 네. 1.6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0.6. 그죠? 이건 어쨌든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죠.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또 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 숫자가 임프루브 될 때,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에는 70% 이상의 확률로서 주식시장이 좋아요. 저희의 데이터로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YOY 숫자가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로 가고 또 플러스로 간다. 이 과정에 있으면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 네게티브하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네네. 예, 왜냐하면 저희 여태까지 분석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다 보시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게스트의 견해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공통적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에서 3.5 정도 수준에서 그냥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하면 뭐 대충 전 저점 정도 수준까지이지 않겠냐 이건데 3.5%를 넘어가면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제 오버킬이지. 네, 오버킬.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을 그건 높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단기간에 네. 일어난다면.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논의 자체가 이제 3.5%를 그럼 넘어갈 가능성이 있냐, 위험성이 있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미국 경제가 3.5%까지만 인상을 했었을 때는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의 오버킬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저는 우려하는 사람인 거고 우리 각동이님은 뭐 음모론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뭐 러시아든 중국 등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을 해야 되는 국가들과 한바탕 벌이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통화정책으로 일정 부분 다 잡아놓고 가겠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3.5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거 맞나요? 뭐냐면 항상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나쁜 시나리오도 짜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 보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라도 3.5 이상으로 한 번은 내년 초쯤에는 한 번은 가겠죠. 네, 한 번은 땡길 것 같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태를 보니까 사우디가 확실히 이제 미국하고는 확실히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란 얘기 나오니까 감산 얘기를 바로 하면서 90달러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예, 있죠. 90달러를 유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많이 안 줄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MBS 팔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MBS는 좀 팔아야 될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기 도래 전에도 팔겠다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거 부동산 시장도 죽이고 싶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공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적고 네, 쉽게 죽진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습니다. 네. MBS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부터 양적 긴축의 긴축. 규모가 950 기존에 달러? 이제 950달러로 2배가 늘어났는데 국채는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월간 600억 달러가 그렇죠. 충분히 상회해요. 근데 MBS는 350억 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약속했던 양적 긴축의 상한선까지 채우려면 네. MBS는 어쩔 수 없이 중도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건데 이제 좀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양적 긴축의 숫자는 상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 그 정도 하겠다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죠. 맞춰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숫자를 가이던스로 던졌으니까 이제 비슷하게는 할 건데 그래서 이제 MBS의 매각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금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3.5를 넘어가는 국면이면 저도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네.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 기준으로 해서 뭐 이자율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2배 이상 나온다면 뭐 4% 이율에 내가 뭐 한 8% 정도
배당 또는 여러 가지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럼 버티고 간다. 버텨가죠. 아, 네. 네, 그런 여기서 입장이고. 조금 그 네.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주말에 두드려 봤는데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 기준으로서 지금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가 3.2%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4%를 올린다고 치고 미연준이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내년도에 컨센서스 실적에 20%를 깎았어요. 내후년에도 20%를 깎았어요. 깎고 나서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 돌렸어요. 그래 놓고 적정 가치의 S&P 500을 구해보니까 저희가 네. 3,780이 나옵니다. 네. 올해 내년 20%도 감익하면 네. 그럼 지금 얼마죠? 3,900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5%도 더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W자를 만들 때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 그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정도 살짝 뚫고 나면 끝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고객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던졌다 샀다를 못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 한 4% 정도 더 빠질 건데 이걸 던졌다가 지금 네. 다시 또 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세금 관련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하지를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으니 저는 좀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물론 그 숫자가 4가 아니고 4.5다. 네. 뭐 아니면 이익이 20%만 깎인다는 뭐 그게 어딨냐. 네. 이건 평균입니다. 과거 그렇죠. 히스토리. 네. 뭐 30%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금리가 5%가 되면 네. 더 깎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가 어쨌든 디딜 만한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니까. 그랬을 때 초과로 4% 정도 더 빠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버틸 만한 기회고 어떻게 이 효과를 살려야 될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또 정말 좋은 말씀을 각동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대한 비중을 10% 이상 들고 가고 있어요. 아, 최근에. 네. 뭐 유명한 종목도 다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전가 가능. 네. 거기에 지금 가계 연체율 안 올라가요.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정말 낮아요. 네. 뭐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과거. 그러면 이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얘기죠. 배당도 엄청나게 높게 해주고. 자, 본부장님 죄송한데 네, 말씀 너무 끊어 많아요. 죄송한데 시간이 좀 하니까 마지막 지금 저희 네. 시청자 게시판에서 계속 질문 좀 해달라는 말씀이셔서 네네네네. 요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약간 이제 우리가 3.5%라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트리거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아까 4% 금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빠질 놈이 뭐 5%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역시 본부장님의 운용 전략은 금리가 3.5%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식을 다 팔고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뭐 이렇게 보시는 거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주식 시장을 완전히 떠나야 될 때 내지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 그 리스크는 어떨 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가 네,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찬스가 80% 90%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않으면은 던지기에는 네. 너무 빠르다라고. 금리가 계속 생각합니다. 3.5 이상 넘어가면 그 확률이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때 숫자를 봐야 되겠죠. 그때 봐야 된다. 그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략 한 중간 정도 수준의 하락은 몸으로 견디겠다. 그리고 이미 내려왔다. 상당 부분 진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대적인 하락.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빠지는 하락. 그런 그때는 하락은 그때는 떠나겠다. 이 그 말씀이신 하락이 거죠? 일어나려면 계속 얘기하지만 펀더멘탈 약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가 왔어. 우리는 뭐 50%씩 빠진 건 자주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30% 정도 빠지고 끝나고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어쨌든 아주 시클칼한 시장이 아니면
이렇게 소비 시장이 튼튼한 시장일 경우에 50% 부러지는 장이 나오는 케이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체계적 붕괴, 네. 시스테믹 리스크, 은행권의 펀디멘탈의 박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들여다보면 그 전제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 30% 하면 이거는 진짜 많이 하락한 거다 이미. 그러니 또 다시 올라갔다가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과거 같았으면 뭐 3.5% 금리 정도라면 아 그건 뭐 주식해서 뭐해 했는데 이미 주가는 상당히 떨어졌고 근데 3.5% 금리를 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스템 리스크 즉 은행의 위험, 은행의 위기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금화를 하거나 시장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뭐 이럴 단계는 아닌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미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신 것 같네요. 네. 차트 하나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 은행의 연체율입니다. 2, 4분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제가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럴 때 제가 뭐 주식시장이나 경기 침체를 제가 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를 땡겨 온다는 개념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땡길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유본 부장님은 직접 운용을 하시는 입장이고 이제 운용에 이제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치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운용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시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대응의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운용 철학을 조금 얘기했다라고 여러분 또 그거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